자, 전산세무 2급 115회 기출문제 이론 시험이에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 가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 기업 실체의 가정, 그리고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보고한다. 이게 이제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요.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기업 실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보고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에요. 자, 4번에 보니까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적시에 제공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목적 적합성의 적시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가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2024년 12월 31일 결산 후에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1번에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2,4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 자, 여러분이 취득원가 한번 보면 매입가액 2천만 원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치비, 취득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설치비도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 소모품 교체비는 이거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니까 취득원가와 상관이 없고, 자, 용도 변경을 위한 제조 개량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거 다 더하시면은 취득원가는 2,430이죠, 그죠? 2,43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이해되죠? 자, 내용수가 6년이에요. 내용수 6년이고 정액법이고 매년 정상적으로 상각을 했고요. 잔존 가치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감가상각비는 24년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액법이면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는 건데 지금 잔존 가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나누기 6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2,430만 원 나누기 6년 하면 이게 405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딱 봐도 취득원가 2,400이다라는 거 틀렸고 감가상각비 40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틀렸고. 자, 재무상태표에 24년도 12월 31일 결산 후에 누계액은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2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22년, 23년, 24년 3년 감가상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곱하기 3하면 요 금액이 1215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해돼요, 여러분? 자, 상각 후의 기기장치 미상각잔액이 얼마냐? 우리 미상각잔액은 취득원가에서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430만 원에서 이게 취득원가죠. 빼기 2,430만 원에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1,215만 원 빼면은 요 금액이 미상각잔액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금액 얼마예요? 2,430에서 1,215만 원을 빼면 2,430만 원에서 1,215만 원을 빼니까 1,215만 원 나오네요. 그죠? 1,215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맞는 거죠, 그죠?
제조와 관련된 무형대산 삼각비는 당연히 제조 원가로 포함되는 거 맞고요. 여러분, 무형대산 삼각 방법은 정액법만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되 방법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 이제 정액법을 하는 거였죠. 이거 지금 틀렸어요. 그죠? 3번이 지금 잘못됐어요. 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다만 이제 아주 극히 예외지만 시장이 존재한다면 잔존 가치가 추정이 가능하면 추정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은 잔존 가치를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자,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분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채 분계. 여러분들 기본 강의 다 들었다고 전제하고 저는 수업할 거예요. 자, 우리 사채 분계. 차변의 현금. 자, 우리 할인 발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90만 원에 할인 발행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됐으니까 요 10만 원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우리 차변에 분개를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요 사채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 항목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요 90만 원이 표시되게끔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근데 이제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발행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이에요? 여러분, 요 100만 원은. 이건 액면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벌써 1번이 되겠네요, 답이. 그렇죠? 자, 나머지 것도 읽어볼게요. 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에는 자, 시장에서 이자를 더 줘요. 그럼 우리 사채는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해 보면 싸게 발행되는 거예요. 그죠? 할인 발행된다 이렇게요. 기억나죠, 여러분?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 우리 사채 할증 발행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현금.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120만 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요. 대변의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 액면 금액 초과된 요 20만 원은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기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요 사채에 플러스 가산되는 걸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고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요 사채 본문편을 다시 한번 보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크다. 기업에서 주는 액면이자가 더 크면 이 사채를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채의 금액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증 발행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4번에 잘못된 것은 1번이었고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 추정치의 근거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정책의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 추정치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추정의 변경이죠. 그죠? 5번의 답은 벌써 1번이네요. 답이 빨리 나왔죠? 자, 2,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부터 적용해 주는 거예요. 단기부터 그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 회계 정책과 추정이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단기부터 당해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자, 여러분 회계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정리가 안 됐으면 본문 강의 그 회계 변경 한번 빠르게 보고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었고,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자, 여러분, 그럼 요거 제가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원가의 흐름, T 계정 구조 한번 여러분 같이 지금 연습장에 한번 써봐봐요. 자, 우리 어떻게 해요? 자, 원재료, 기초 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의 원재료를 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투입된 직접 재료비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여기 어디로 가요? 제공품에 여기 직접 재료비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넘어와요, 여러분? 그렇죠. 직접 노무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넘어와요? 그렇죠. 제조 간접비. 기억나죠?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합쳐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렇죠? 그럼 여기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제 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요렇게 제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이제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빼게 되면 뭐예요, 이게? 그렇죠. 매출 원가. 기억나죠, 여러분? 양변은 어때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 티계정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원가회계 파트 한번 다시 빠르게 이렇게 돌려보고 다시 풀어보세요. 기억 안 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를 한번 더 볼게요. 기초의 원재료가 100원입니다. 매입한 게 500원이에요.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원이면 400원만큼은 직접 재료비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직접 농업비가 투입된 게 300원이고 제조간접비가 투입된 게 2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 기초 제공품이 100원 있었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게 지금 1000원이잖아요, 총. 그죠? 그러면은 기말의 제공품이 만약에 뭐 70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 93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930원이 제품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 여기 100원이 기초 제품이 있었고 기말에 제품이 30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알아야지 이 금액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복습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제품 계정으로 차변으로 가는 거죠. 1번 벌써 틀렸고. 그럼 6번의 답은 벌써 1번이네요. 그죠? 자, 나머지 것도 확인해 보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맞죠, 여러분? 우리 여기 제공품 계정 보면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거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단기 제품, 아니 단기 총 제조 원가. 제공품 차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맞죠? 이렇게. 이거를 단기 완성품 원가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매출 원가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 계정이 있으면 이게 차변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변에 매출 원가, 대변에 제품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품이 이쪽으로 지금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여기 차변에 들어가는 거고 분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겠죠, 여러분? 4번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럼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원가표라는 게 그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개별 작업별로 뭐 또는 개별 제품별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표예요. 맞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아니지. 개별 제품별로 작업원가표 하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벌써 금방 나왔네요. 답이 2번이네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제조 지시서별로 각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거 맞죠? 제조업, 건설업 이런 기업들은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문 생산하는 기업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자,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재무상태표의 제공품 계정으로 계상되는 거 맞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재무상태표에 매출원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매출원가는 기술제품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를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매출원가는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니까 지금 이 930원이 매출원가가 아니라 이 기초제품에다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를 뺀 게 매출원가니까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로 매출원가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답은 이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럼 원가액의 그 전산세무이익 강좌 기본 이론 강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다 해도 한 8시간 정도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그거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금방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여러분 이번 이론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이 문제를 풀이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여러분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제 문제풀이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거는 이 점수가 안정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조금 시간 걸려도 여러분 기본 강의 듣고 요 문제 푸십시오 꼭. 자,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간접비 또는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분율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기본 강의 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실, 배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예정 배부액, 실은 실제 제조간접비, 배는 배부 차이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 제조간접비가 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죠? 여기 이게 아니고 밑에 더 적어야죠. 자, 실제 제조간접비가 600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배부 차이가 40만 원 과대 배부예요. 이런 과대면 플러스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쵸? 그럼 지금 이게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64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재조건제비 예정 배부액은. 맞죠? 그러면 이 640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640은 우리가 구할 때 여기다 뭐랑 뭐를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보면. 자, 이거는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우리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 예정 제조간접비인데, 자, 지금 실제 시간이 5만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 5만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 얼마인지를 물어봤거든요, 이게. 그러면 64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요, 물음표는? 시간당 128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 그 기본 강의 한번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아직 수강 못하신 분들은 거기 강좌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강의 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28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10번입니다. 자, 기초제공품 1000개고 완성도가 30%이다. 단기 투입량이 6000개이고 기말제공품이 800개일 때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6,100개라면 완성도가 몇 퍼센트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멈춰놓고 잠깐 요 그림을 그렸는데 봐봐요. 기초 제공품이 지금 1000개예요. 여기 1000개 맞죠? 그 다음에 완성도가 30%면
올해 이 기초부터 먼저 완성했을 거니까 30에서 100%를 추가 가공했을 거고, 맞죠? 단기 투입된 게 6,000개예요. 여기 6,000개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완성된 게 6,100개니까 먼저 있던 1,000개 완성되고, 그리고 여기서 5,100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0에서 100% 이제 완성한 거고, 기말에 지금 완성 안 된 게 몇 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7,000개니까 여기 지금 6,100개니까 몇 개예요, 여러분? 여기 기말 제공품이 여기 800개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기말 제공품이 800개일 때, 800개일 때 8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 6,100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지금 잘못됐죠?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그러면 완성된 건 몇 개예요, 여러분? 환산량이 6,100개니까 이거는 여기 7,000개가 돼야 되니까 7,000개 빼기 1,800개 하게 되면 5,200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5,200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가공원가 같은 말입니다.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6,100개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요게 6,100개다. 지금 이 얘기였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마제공품의 요 완성도가 몇 퍼센트냐? 지금 이걸 물어봤어요. 요 기마제공품의 요 완성도가 몇 퍼센트까지 얘가 가공하다 말았냐? 그럼 이거 역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1000개에 대해서는 30%부터 100%니까 올해 700개 완성했다.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 5200개 그대로 완성한 거고, 그럼 여기 6100개가 되려면 이렇게 기마제공품 물량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6100개에서 5900개 빼게 되면 20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역산하면은 800개 중에 200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요 완성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음, 몇 퍼센트 나오세요, 여러분? 200, 800 이렇게 하게 되면 200 나누기 800 하게 되면 25%. 그렇죠? 요게 25%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 10번은 제가 그 기본 그 강의할 때 설명했던 문제가 거의 또 동일한 것 같은데, 그때도 설명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상 1년에 두 개가 있다. 그렇죠. 1기, 2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원칙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 예외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인데 만약에 뭐 5월 1일 날 개업했다 그러면 개시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가 되는 거니까 예외가 되는 거 맞죠?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여러분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요 답이 지금 변경 이전이 아니고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가세자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죠? 그 간이가세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 기간은 변경 이전 1월 1일이 아니라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가세자가 되는 경우 1년에 과세기간이 3개가 될 수 있죠. 3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왜 3개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내가 간이가세자를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일반 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 개시
전달 말일까지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포기를 뭐 3월 15일 날 포기를 했다. 뭐 3월 15일 날 포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4월 1일부터 나 일반 가세자가 되고 싶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죠? 일반 가세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3월 말일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3월 15일 날 포기했다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로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간이가세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 전달 말일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3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죠. 3월 15일 날 포기를 하게 되면 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간이가세 적용을 받는 거고, 그럼 4월 1일부터 일반 가세가 되고 또 여기 일반 가세가 되는 거니까 과세 기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 가세자로 되는 경우에 1년의 과세 기간이 세 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될 수 있다. 이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담보의 제공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나 조세의 물납은,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예죠.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 PC방 얘기했었는데, 기본 강의할 때. 자, PC방을 넘기면 이 금액이 크니까 이거를 과세해버리면 양수인이 세금 자금 부담이 되니까 이게 원래 재화의 공급이 맞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였었어요. 조세의 물납은 어,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데 이때 이 물건을 과세거리로 봐서 세무서에서 10%를 징수해서 다시 세무서에 낸다. 실익이 전혀 없잖아요. 세무서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세물납은 당연히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사업용 상가 건물을 양도했다. 건물의 양도는 당연히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답이 2번입니다. 12번의 답이 2번이고, 13번. 소득세법상, 자, 이제 소득세법으로 가는 거죠. 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보시면 기부금세액공제는 우리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기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4번에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지급일이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연히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자 소득으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잉여금 처분 결의였잖아요. 그죠? 자,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인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것도.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이게 뭐랑 또 이제 여러분 헷갈리냐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라는 게 인도 후에 대금을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해서 회수하는 형태인데 기간이 기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 회계나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인도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었네요. 자, 4번에 부동산 등의 판매,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금 청산,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답이 14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1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자,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자, 여러분 우리 복습 한번 해보면 우리 기타소득편 여러분 공부할 때, 자, 여러분 이 소득세법도 그래요. 소득세법도 사실은 많이 어려워들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고득점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소득세 이론의 영향이 크진 않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이건 또 세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소득세법 이론을 잘 공부하면 또 실기할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이 세무 2급 말고 전산세무 1급 넘어갔을 때 소득세 이론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전산세무 1급도 여러분 도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소득세 이론을 꼼꼼히 보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소득세 강의도 기본 강의 올려놨으니까 혹시 못 봤으면 기출문제만 풀지 말고 그 1.2배속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거 한번 쭉 빠르게 보고 문제풀이 연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알았죠? 자, 우리 최소한 60% 비용이 인정되는 기타 소득, 여러분 어떤 거 있었어요? 일시적인 강연료라든지, 그렇죠? 일시적인 강연료라든지 원고료라든지 뭐 인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익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 그죠?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 등이 있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나왔던 상금, 이렇게 상금 받는 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상호법에 의한 상금 받는 거는 상호법에 의해서 받는 대가. 이건 비과세 기타 소득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이론할 때 강조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60%가 되는 거고, 우리 80% 인정되는 거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80% 인정되는 게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렇죠?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런 것들은 80%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었죠. 자, 그래서 그럼 꼼꼼히 다시 한번 본문 내용 또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그러니까 강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정리 한번 해줬죠.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사업소득. 고용관계를 갖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근로소득. 이렇게 해서 구분해 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는 거는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자,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헷갈렸다. 그죠? 미안, 여러분. 요 상금은 요쪽 80%로 가는 건데, 제가 순간 헷갈렸죠? 잘못 보고. 자, 상금은 80%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순간 여기 지금 요거 보고 잘못 적었는데 여러분들 상금은 80%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주택입주지체 상금하고 우리 이렇게 상금 받는 거는 80% 비용 인정이 되고, 여기 일시적인 강연료나 문예창작 소득이나 또 우리 뭐 이런 공익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권리에 대한 대여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0%가 되는 거고, 상금은 80%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거 잘못 적어가지고 요거 보고 잘못 적었어요, 제가. 자, 답은 1번이었죠, 1번. 답은 1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강연료 등의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 맞고요. 이자,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연금, 퇴직, 여기 보시면은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재산권 알선 수수료는 기타 소득이었죠. 예,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이자 배당 소득, 사업 근로연금,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이런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기타 소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일시적인 강연료, 공익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그리고 이런 권리 양도나 대여를 받는 기타 소득 이런 건 60%. 대표적으로 80%는 최소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금 받는 거,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런 건 80% 최소한. 자, 상훈법에 의한 상금 받는 거, 이거는 비과세 기타 소득이었고 상훈법으로 받는 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론도 보면은 15문제가 또 이게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부담이 가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